주행 품질에 대한 아쉬움은 완전히 새로워진 6세대 모델이 달래줬습니다. 2016년 등장한 그랜저 IG는 기본기를 강조하던 당시 현대차 라인업에 발맞춰 한층 진보한 주행 성능을 내세웠고 YF에서 LF로 넘어오면서 과격한 디자인을 단정하게 다듬었던 소나타와 마찬가지로 한결 진중하고 차분해진 인상으로 거듭났습니다. 외관은 전작인 TG와 HG가 소나타와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아서인지 이번에는 확실하게 차별화된 모습을 선보였는데요. 좌우로 한껏 벌린 범퍼, 낮게 배치한 헤드램프와 그릴로 안정감이 느껴지는 전면부는 용광로에 쏟아지는 쇳물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거대한 캐스케이딩 그릴과 두 개의 프로젝션 램프를 둥글게 감싸는 U자 형태의 LED 주간주행 등 범퍼에 자리잡은 방향지시 등 같은 디테일로 남다른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주간주행 등은 속칭 엔젤아이로 불리는 BMW의 헤드램프와 분리된 방향지시 등은 과거 1세대 그랜저와 앞서 출시된 제네시스 EQ900을 연상케 하면서 고급차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냈죠. 마치 렉서스 ES처럼 제네시스 브랜드의 전륜구동 라인업이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모양새였어요. 그걸 실행에 옮긴 분들도 있었고요. 측면은 곡선을 더 유려하게 빚어냈고 번쩍이기만 했던 크롬 장식을 반광 재질로 차분하게 마감해 세련미가 돋보였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곡선을 사용하며 날렵함이 희석된 후면부는 오히려 전작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 다찌의 세단 모델이나 닌자 거북이가 떠오른다는 반응도 있었죠. 그래도 LED 램프가 가운데까지 전등되는 방식으로 변경돼 야간에는 인상이 더욱 뚜렷해졌어요. 전반적으로 HG의 젊은 감각은 이으면서도 그랜저라는 이름에 기대하는 고급감과 진중함을 갖춰 젊은 층은 물론 전작의 파격적인 디자인에 등을 돌렸던 중장년층 소비자도 다시금 눈독 들일 만한 생김새였습니다. 풍채에 집중해 큰 차를 더욱 커 보이도록 디자인했던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는데 전체적으로 차가 조금씩 커졌음에도 군사를 쪽뺀 듯 오히려 크기가 줄어든 느낌이었고 왜소해졌다기보단 그간 현대차 디자인에서는 찾기 힘들었던 옹골찬 느낌을 전달했어요. 생소한 레이아웃으로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던 HG와 달리 신형의 실내는 겉모습만큼이나 차분해졌습니다. 외관의 안정적인 느낌을 그대로 반영한 수평 형태의 레이아웃에 기능과 편의성에 집중한 모양새로 화려한 기교나 장식적인 요소는 줄었지만 시선이 머무는 곳과 손이 닿는 곳곳을 차급에 걸맞는 소재로 마감해 고급스러운 느낌은 충분히 전달했죠. 무엇보다 트렌드에 맞춰 플로팅 타입 디스플레이를 적용하면서 전체적인 대시보드의 높이가 낮아져 전방 시야가 개선됐고 모니터가 탑승객과 가까워지면서 화면 사이즈는 동일했지만 실질적으로 커진 듯한 효과를 낸 점이 좋았습니다. 비석처럼 우뚝 세운 이 디스플레이 패널의 애매한 생김새로 고래밥 인테리어라며 놀림을 받은 것과 드디어 부활한 아날로그 시계가 마치 까먹고 있다가 생각나서 추가한 듯 어색한 위치에 자리 잡은 건 문제였지만요. 전작의 편의 장비는 물론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최신 폰 커넥티비티 시스템을 제공해 트렌드에 발맞췄고 단정하게 배열된 버튼으로 이 넘칠 듯한 편의 기능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정차 및 재출발까지 지원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긴급제동, 차선 이탈 방지 보조 같은 최신 ADAS가 더해져 주행 안전 및 편의성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이 특징이었죠. 뒷좌석은 시트 포지션이 낮아지면서 전작보다 쾌적한 헤드룸 공간을 제공했고 전동식 트렁크까지 추가해 여러모로 상위 모델 부럽지 않은 편의성으로 무장했습니다. 근데 이걸 왜 어라운드랑 묶어놨냐? 그간 차분하게만 달려왔던 전작들과 달리 광고에서부터 시원하게 내달리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6세대 모델은 앞서 선보인 소나타와 아반떼 못지않게 주행 품질 면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작에서 사용했던 2.4, 3.0L GDI 가솔린을 주력으로 3.0 LPI, 이후 아슬란을 단종하면서 되찾아온 3.3L 가솔린과 2.1L 디젤의 하이브리드까지 마련하면서 역대 그랜저 중 가장 많은 파워트레인을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었고 특히 6기통 가솔린과 디젤 모델에는 새로운 8단 자동 변속기를 매칭하면서 매끄러운 가속감과 뛰어난 항속 연비를 제공했죠. 특히 모든 면에서 완성도가 높아진 하이브리드 모델은 더 강력한 모터와 배터리를 탑재해 순수 전기로만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길어지면서 효율이 좋아졌고 그 사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전체 판매량의 21%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커졌습니다. 직접 모델에서 함께 추가된 디젤 모델도 나름 수요가 꾸준했는데 물론 2015년 불거진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로 디젤 파워트레인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소비자들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수입차에서는 대세였고 오히려 국산 디젤 세단이 반사에 이끌어도 수요는 확실히 있었죠. 그랜저 디젤은 K7과 달리 요소수를 사용하는 SCR 모델을 투입하지 않고 2018년 단종했어요.
다만 주행 성능을 개선하는 데 집중한 나머지 승차감에서는 호불호가 갈리기도 했습니다. 지나치게 탄탄하게 세팅된 서스펜션으로 승차감이 단단을 넘어 딱딱하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았고, 패밀리카 수요가 많은 그랜저의 성격과 운행 환경을 고려할 때 다소 과한 세팅이라는 지적을 받았죠. 이후 연식 변경 모델에서는 최신 편의 장비와 보다 높은 수준의 ADAS를 더해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까지 제공하면서 상품성을 더욱 보강했습니다. 한편 출시 이후 파워트레인에 문제가 생겨 오너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는데요. 5세대와 마찬가지로 현대기아차의 발목을 부여잡고 있는 세타2 GDI 엔진 결함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었는데, 엔진 부품 중의 하나인 크랭크샤프트의 결함으로 엔진 내 이물질이 발생해 소음 유발, 엔진오일 감소, 심한 경우 엔진이 손상되어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죠. 이후 탑재된 후속 엔진인 2.5L CVVD 역시 초기에 엔진오일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결함이 지적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엔진을 지속적으로 개량하면서 문제를 개선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죠. 그랜저 IG는 모든 부분에서 한층 진보한 모델이었습니다. 곳곳의 디테일은 제네시스 G80 못지않게 고급스러웠고, 전작에서 지적받았던 주행 품질까지 개선하면서 정말이지 모난 구석 없는 오너 드리븐 패밀리카 만들기에 정점에 달한 모습이었어요. 말할 것도 없이 판매량도 훌륭했죠. 국산 경쟁 모델인 SM7과 임팔라는 그 사이 신형으로 거듭난 K7 선에서 정리됐고, 그랜저는 그야말로 폭주 기관차처럼 질주했습니다. 반일 감정이 거세지면서 눈엣 가시였던 일본 세단들이 힘을 쓰지 못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죠. 근본 없는 아슬란이 빠지고 제네시스가 독립하면서 다시금 현대의 기함으로 자리잡은 그랜저는 준대형차 판매량 1위에 군림하고 있음에도 상품성 개선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2019년 이 모델이 출시되기 직전까지도 압도적인 판매량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주력 세단 라인업인 아반떼와 소나타의 신형 모델을 차례로 선보이며 충격과 공포 작전을 펼쳤던 현대차는 끝끝내 필살기까지 꺼내들어 소비자들을 패닉에 빠뜨렸습니다. 모델 체인지를 업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으로 이루어내는 현대차의 장기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새 차를 사도 금방 구형 만드는 바람에 기존 오너들한테 욕도 많이 먹지만요. 아무튼 그동안은 체감되는 변화의 폭이 컸을 뿐 직전 모델의 구성을 상당 부분 유지했었죠. 그에 반해 신형 더 뉴 그랜저는 말만 페이스리프트지 내외관 디자인부터 파워트레인, 심지어 휠베이스까지 늘려 사실상 풀 체인지에 가깝게 변경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 차급에서 이런 디자인을 선보였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죠. 매끈하게 빚은 전면부는 헤드램프와 그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보닛 절개선을 없애 그동안 익숙하게 봐오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냈는데, 그릴 패턴 중 일부를 주간 주행등 및 방향지시 등으로 활용하는 재치있는 디테일로 일체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방향지시등 점등 시 꼭지점 부근에 조명 하나가 안 들어오는데, 화살표 모양이 강조되면 상대 차량에게 혼동을 줄 수 있어 끄트머리는 의도적으로 안 들어오도록 설정했다고 하네요. 다만 꺽쇠 모양의 주간주행등이 찡긋 이모티콘을 연상케 가벼워 보인다는 지적을 받는가 하면 마치 눈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아 징그럽다며 불편하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름모 패턴이 반복되는 그릴과 헤드램프로 마름저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어요. 저는 흰색 모델만 보면 왜 이렇게 벨루가 돌고래가 떠오르던지. 외계에서 온 앞모습과 달리 옆모습과 뒷모습은 다행히 지구의 디자인이었습니다. 측면은 길어진 휠베이스로 더욱 늘씬해졌고, 기하학적인 디자인의 알루미늄 휠은 외관의 독특한 분위기와 잘 어울렸죠. 개인적으로 캘리그라피보다 이 일반형 19인치 휠 들어간 게 더 스포티하고 멋져 보이더라고요. 베일듯 날카로운 리어램프가 시선을 사로잡는 후면부는 닌자 거북이의 안대를 한 줄로 이어 깔끔한 인상을 줬고, 페이크 머플러 팁으로 지적받았던 K7 프리미어와 달리 진실의 막대기에 대응한 제대로 된 머플러 팁을 달아 직전 모델보다 훨씬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차다운 분위기를 전달했습니다. 뒷모습만큼은 신형 모델보다 낫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전작이 가지고 있던 보수적이고 중후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다시금 젊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거듭났는데, 플래그십이라는 지위와 5m에 가까워진 전장, 부드러워진 주행 질감과는 다소 상반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호불호는 차문을 열자마자 해소됐습니다. 5천만원 미만의 이런 근사한 인테리어를 가진 차가 몇이나 될까 싶죠. 기존의 레이아웃은 유지하면서 많은 부분을 디지털화해 말 그대로 현대적인 고급차 인테리어를 선보였어요. 특히 최상위 트림 캘리그라피에 적용되는 화사한 실내는 차급 이상의 고급감을 선사했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호평받았습니다. 끝물 할인에 마음을 달래던 IG 오너들도 결국 여기서 무너져 내렸어요.
브릿지 형태로 솟아오른 콘솔, 나란히 배치된 두 개의 디스플레이가 달라진 실내 분위기를 주도했고 전자식 변속 버튼과 터치 스크린을 더한 공조장치까지 최신차다운 첨단 감각으로 무장해 전작과는 차원이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오버헤드 콘솔에 옮기면서 얄쌍해진 룸미러도 눈에 띄는 변화였어요. 또 무선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내비게이션, 사물 인터넷으로 활용해 집안의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카트홈 기능이 탑재되는 등 생김새에 걸맞는 기능은 물론 내장형 블랙박스 빌트인 캠, 파도소리, 산새소리 같은 백색 소음으로 탑승객의 심신 안정에 도움을 주는 자연의 소리라는 독특한 기능까지 추가됐습니다. 로드레이지를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안 그래도 운동장 같던 뒷좌석은 휠베이스가 늘어나면서 더 넉넉해졌고 옆과 뒤를 감싸는 블라인드와 개방감이 좋은 파노라마 선루프도 여전히 좋은 구성이었습니다. 제네시스 G90에나 제공됐던 스웨이드 목베개와 나중에는 후석 엔터테인먼트까지 액세서리로 제공하면서 플래그십답게 꾸밀 수도 있었어요. 이 목베개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써보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큰 물건 같아요. 원격으로 주차된 차량을 꺼내는 등 운전자 없이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서 전자식 변속 레버는 필수 요소죠. 다만 버튼의 크기나 누르는 방식이 동일해 주차나 출차 등 변속기를 보지 않고 전후진을 반복하는 상황에서는 레버식보다 불편했습니다. 그나마 소나타와 달리 경사면에 배치돼 조작하거나 보기에는 나은 편이긴 했지만 버튼식을 쓰는 다른 제조사는 전진과 후진의 디자인을 달리하거나 작동 방식을 다르게 설정하는 등 안전에 대한 고민도 느껴졌는데 이런 부분이 빠진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실제로 이 방식 종종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죠. 파워트레인에도 드디어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주력 트림이었던 2.4 세타 GDI 가솔린을 새로운 2.5L 스마트 스트림 GDI 엔진으로 대체 출력과 효율을 높였습니다. 특히 이 엔진은 새로운 CVVD 기술이 적용됐고 주행 환경에 따라 간접 분사와 직분사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독특한 엔진이었어요. 여기에 2.5L 모델에도 8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해 배기량이 커졌음에도 연비까지 좋아졌죠. 6기통 가솔린은 현대의 기암이라는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인지 종전의 3.0을 없애고 3.3L 모델만 남겨 K7 프리미어와 차별화했습니다. 하이브리드와 LPI는 직전 모델의 것을 유지했지만 LPI 모델은 종전의 원통형 가스통이 아닌 신형 소나타에 쓰인 도넛형 본배로 변경해 트렁크 공간을 온전히 쓸 수 있게 했어요. 또 3.3L 모델에 한해 전동 스티어링 방식을 기존의 컬럼 타입 C MDPS에서 렉 구동형 R MDPS로 변경했는데 조향 품질이 좋아진 것은 좋지만 차급이 아닌 트림에 따라 조향 시스템의 차이를 둔 것은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직전 모델에서 호불호가 갈렸던 단단한 승차감은 다시금 단정한 고급 세단으로 성격을 확립하면서 부드러운 승차감으로 회귀했습니다. 운전하는 아빠는 지루해졌을지언정 함께 탄 가족이 더 안락하고 편안해진 것은 분명했어요. 부드러움도 과거 모델들처럼 무턱대고 출렁해진 것이 아닌 적당히 폭신한 승차감으로 승차감과 주행 성능 사이에서 적당한 밸런스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죠. 직전 모델에서 만족스러웠던 주행 보조 기능도 이제는 볼보의 파일럿 어시스트가 부럽지 않을 만큼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2021년형 모델부터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옵션과 깔끔한 내장을 갖춘 르블랑 트림을 추가, 구매력 있는 젊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이름까지 갈아치운 기아 K8의 공세에도 꿋꿋이 왕좌를 지켜냈습니다. 이 르블랑 트림은 가격 대비 풍부한 구성이 돋보이면서 애매한 수입차는 물론 풀옵션 중형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에게까지 영향을 줬고 그 돈 시의 상대 차량으로 활약하기도 했죠. 그런 거 사야지. 특히 엔트리 수입차를 선택할 때 발목을 부여잡는 강력한 복병이었습니다. 그런 거 사야지. 출시 초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HG 때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호불호를 일으켰던 더 뉴 그랜저는 그 이름이 주는 신뢰와 경쟁차를 압도하는 상품성으로 여전히 잘 팔렸습니다. 2016년 6세대 출시 이래 지난달까지 누적 판매량 55만 대를 돌파하며 이번에도 최고 기록을 갱신했죠. CF도 남달랐는데 이전 TG에서 조롱받았던 CF와 동일한 메시지를 가졌지만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해 보다 세련된 방식으로 연출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오너들의 지위와 그들이 이뤄낸 사회적 성취를 1차원적으로 풀어낸 것이 아닌 일상 속 사소한 에피소드에 녹여내 좋은 반응을 얻었죠. 개인적으로 유튜버를 소재로 한 이 광고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나도 그랜저 타고 싶다. 여담으로 1세대 모델처럼 경찰차로 투입되어 임무 수행하는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전작들처럼 VIP 경호용으로 특수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 고속도로 순찰대 차량으로 투입됐고 알려진 바로는 무려 V6 3.3L 가솔린 사양이 쓰인다고 합니다.
간혹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임무 특성상 차량 안에 탑승해 있는 시간이 긴 데다 신속하게 출동해야 하는 일이 잦은 만큼 쾌적한 공간과 높은 안전성, 좋은 성능을 가진 모델을 쓰는 것이 저로서는 좋아 보이네요. 소나타처럼 낮고 늘씬한 차체에 둘러진 경찰 랩핑이 은근히 멋져 보이기도 하고요. 드디어 2022년 현대차의 그 어떤 모델보다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은 7세대 그랜저가 출시됐습니다. 충분히 고급스럽지만 여전히 제네시스의 하위 모델이라는 한계가 느껴졌던 이전 세대에 비해 그랜저 GN7은 제네시스를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힘을 주어 만든 느낌이었습니다. 5m의 벽을 넘어선 차체, 프레임리스 도어, 그랜저 최초의 AWD 시스템 등 G80 부럽지 않은 사양으로 꾸며졌고 독립된 쿼터 글래스 등 1세대 그랜저를 상기시키는 디자인 포인트까지 넣음으로써 단순히 제일 비싼 현대차가 아닌 제대로 된 플래그십 세단의 역할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죠. 외관은 더 뉴 그랜저라는 부스터샷을 맞았음에도 여전히 파격적으로 다가왔는데요. 리어 램프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전면부까지 좌우로 길게 이은 LED 램프를 새겨 넣었고 극단적으로 내린 헤드램프와 사슬 갑옷을 두른 듯 전면부를 뒤덮은 그릴로 그간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세단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가늘고 낮은 차체에 팽팽하게 긴장을 준 철판으로 견고함이 느껴졌는데 도어 핸들마저 플러시 타입을 적용해 차체에 숨기고 엠블럼마저 다림질하는 등 돌출된 부위를 최대한 없애 차량의 모든 면을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했어요. 기존의 자동차들이 빈 차체에 각종 부품을 이곳저곳 붙여 만든 느낌이었다면 아예 하나의 쇳덩어리를 깎아 만든 느낌으로 기계를 넘어 유기체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투싼에 이어 2030년에서 마중 나온 듯 컨셉트카스러운 모델이 실제로 양산되어 돌아다니는 게 참 놀랍네요. 다만 신형 그랜저의 외관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자동차가 있죠. 그 어느 때보다 패밀리 룩을 강하게 살리는 트렌드상 모든 라인업이 같은 얼굴로 도배되긴 하겠지만 이 현대차의 새로운 얼굴이 그랜저가 아닌 상용된 스타리아를 통해 가장 먼저 선보여졌다는 건 분명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주 보이는 만큼 현대차의 새로운 패밀리 룩이 눈에 익숙해졌다는 장점은 있지만 플래그십을 닮은 상용차와 상용차를 닮은 플래그십은 어딘가 묘하게 다른 느낌이 있죠. 그나저나 각종 센서에 이어 헤드램프까지 하단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범퍼는 더 이상 소모품 개념이 아니게 된 것 같네요. 감성 충만한 프레임리스 도어 너머의 실내는 전작과 동일한 레이아웃을 사용했지만 모든 부분을 일체감 있게 디자인하면서 새로운 세대로 거듭났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고품질의 소재가 돋보이는 단순하지만 심심해 보이지 않는 구성으로 외관의 인상을 고스란히 반영한 인테리어였죠. 두 개의 모니터는 하나의 패널 위에 배치해 더욱 깔끔한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간접 조명식 앰비언트 라이트, 검은 플라스틱 베젤과 함께 아쉬움을 남겼던 룸미러를 이번에는 매끈하게 다듬어 한층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계단식으로 조성해 입체감을 더한 대시보드와 두툼한 스포크가 돋보이는 스티어링 휠은 1세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디테일이었어요. 스티어링 휠은 정전식 센서를 적용해 주기적으로 손을 까딱이지 않고 얹고만 있어도 주행 보조가 가능했고 모니터의 크기를 키워 시인성을 높인 터치식 공조장치는 누를 때 효과음과 진동으로 피드백을 줘 조작감을 개선했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를 탑재해 어느새 스피커 개수는 14개까지 늘어나 음악 감상이 더욱 즐거워졌고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디지털 키, 콘솔 박스에는 마스크나 장갑 같은 물건을 좌회선으로 소독할 수 있는 살균 기능까지 내장하는 등 깨알같은 기능도 새롭게 추가됐어요. 또 소비자들의 지적이 이어졌던 기존의 전자식 변속 버튼을 앞서 아이오닉 라인업에서 선보인 컬럼식 레버로 변경해 조작 편의성을 높였고 평균 이하의 상품성으로 지적받았던 빌트인 캠은 화질을 개선하고 음성 녹음 기능을 갖추는 등 기존 사양의 단점도 보완했습니다. 뒷좌석도 드디어 플래그십에 걸맞게 꾸며졌습니다. 전동 리클라이닝이 다시 부활한 데 이어 뒷좌석 열선 및 통풍 시트, G80에도 없는 측면 전동 블라인드까지 적용해 보다 쾌적한 공간을 제공했죠. 외관에서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쿼터 글래스는 뒷좌석의 개방감도 높여주면서 실내 공간을 더욱 크게 느끼도록 만들어줬어요. 특이하게도 가솔린보다 더 비싼 하이브리드 모델은 뒷좌석 하단의 배터리 구조물 때문에 리클라이닝을 넣을 수 없다고 하네요. 한편 아이오닉 6에 이어 현대 로고를 활용한 새로운 차키를 선보였는데 이거 너무 캐주얼해서 여론이 별로 좋지 않죠. 왠지 디자이너들도 이렇게 만들기 싫었을 것 같은 모양새인데 이거 디지털 키스라고 일부러? 파워트레인은 앞서 출시된 기아 K8과 마찬가지로 직렬 4기통 2.5L 가솔린, V6 3.5 가솔린과 LPG, 1.6 터보 하이브리드 등 총 4가지로 구성했고 모두 8단 자동 변속기를 매칭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전작 대비 배기량은 훨씬 작아졌지만 출력과 토크, 효율까지 모두 개선됐고 소형 차급 자동차 세는 덤이었죠. 새로운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면서 주행 안정성이 한층 개선됐고 숙성된 서스펜션 세팅으로 고급차다운 차분하고 묵직한 주행 질감이 돋보인다는 게 자동차 전문 매체들의 공통된 평가였습니다. 다만 전륜구동 대형 세단 특유의 한계는 여전히 남아있는 듯한데요. 노면의 굴곡을 파악해 감쇄력을 조절하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AWD가 새로이 힘을 보탰음에도 후륜구동 제네시스를 뛰어넘을 만큼의 승차감은 아니라고 평하기도 했어요. (7세대) 그랜저는 그랜저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감과 다시금 현대차의 기함으로써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지기에 충분히 탄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플래그십에 걸맞는 풍채와 각종 고급, 첨단 사양이 더해져 상품성이 대폭 상승했고 가격도 대폭 상승했죠. 뭐라고요? 시작 가격은 약 300만원 올랐고 풀옵션 가격은 무려 1000만원 가까이 비싸지면서 형제차이자 경쟁차인 기아 K8과의 가격차 역시 크게 벌어졌어요. 특히 함께 출시된 택시 모델은 무려 3,580만원 단일 트림으로 출시됐는데 직전 모델에 비해 800만원가량 비싸지면서 영업용 시장의 가격 접근성 또한 크게 떨어졌습니다. 물론 각종 첨단 사양과 주행 편의 장비가 기본 적용되는 등 차가 좋아졌고 택시 미터기도 걱정과는 달리 여기 자리 잡아 다행이긴 합니다만 신형 그랜저를 고대하며 차량 교체를 미뤄왔을 기사님들은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고민이 더욱 깊어졌을 것 같아요. K8 택시가 반사의 이익을 얻었을 것 같기도 하고 요즘은 전기 택시 운행하시는 기사님들이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연예인이랑 그랜저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는 옛말이 있죠. 높아진 가격에도 불구 출시 전 사전 계약만 무려 11만 대에 달하는 세계 기록 수준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벤츠 S클래스처럼 그랜저라는 이름 하나면 충분한 듯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약을 이룰 정도로 막강한 브랜드 밸류와 신뢰를 보여주는 것도 대단하지만 한편으로 모닝이나 스파크 같은 경차도 아닌 5천만 원이 훌쩍 넘는 고급차가 이렇게나 인기를 끄는 걸 보면 역시 나만 돈이 없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는 게 체감이 됩니다. 이제는 신형 아반떼보다 보기 쉬울 만큼 흔해졌지만 막상 소유하기란 여전히 쉽지 않은데 말이죠. 지금까지 국산 고급차를 대표하는 성공의 아이콘 현대 그랜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변천사를 지켜봐온 차라 그런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모델인데요. 1986년부터 쌓아올린 가치는 그대로 신뢰로 이어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단순한 고급차 이상의 의미로 자리잡았고 내로라던 세단들을 추풍 낙엽으로 만든 크로스오버의 열기 속에서도 세단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을 내세워 꿋꿋이 사랑받았습니다. 다만 벌써부터 몇몇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모양인데 초기 품질이나 내구성에 대한 불안감이 소비자가 로망을 실현하는 데 섞이지 않을 수 있도록 품질과 서비스 개선에 더욱 힘써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인정받는 브랜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현대차 플래그십의 지위를 확실하게 다진 신형 그랜저는 과연 어떤 역사를 만들어갈까요? 앞으로도 셀러리맨의 로망, 명실상부 성공의 상징으로서 그 위엄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소하지만 궁금한 자동차 이야기 멜론 머스크였습니다.